전쟁과 마약은 함께 움직이는 사업이다. 이 문장은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20세기 전반부,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각성제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병사와 노동자를 오래 깨어있게 만들고 피로와 공포를 억누르며 반복 작업을 견디게 하는 물질은 전쟁 국가가 탐낼 수밖에 없는 도구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 추축국으로 묶였던 독일과 일본은 군사와 외교만 공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학, 화학, 양리학 분야에서도 긴밀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30년대 후반 메스암페타민 계열 각성제가 군용으로 실험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행군과 야간 작전에서 병사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이었고 공장 노동자의 작업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독일과 같은 노선에 있던 일본은 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제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병사와 민간 노동력을 동시에 혹사해야 했고 이를 뒷받침할 물질적 수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축적된 합성 기술과 사용 경험은 일본의 제약 군수 체계로 흡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성제는 실험실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배포하는 물질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일본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필로폰의 출발점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필로폰이 전쟁 이후 갑자기 등장한 불법 약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총력전 체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시험되었으며 전쟁 수행에 기여한 경험을 통해 효용이 입증된 물질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각성제는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훗날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는 마약 문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출발선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공유한 각성제 기술은 전쟁과 함께 이동했고 패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채 다른 형태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이해하려면 19세기 중국에서 벌어졌던 또 하나의 전쟁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중국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은 마약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대영 제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중국 시장을 열기 위해 아편을 활용했습니다. 아편은 단속의 대상이었으나 영국은 이를 외부에서 밀어넣었고 청조정이 이를 막으려 하자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통치력 약화와 불평등 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드러난 핵심은 마약이라는 것이 개인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규율과 생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성 계열의 마약인 필로폰과 달리 다운 계열의 마약 물질이었던 아편 중독은 노동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느슨하게 만들며 행정의 집행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영국은 이를 계산에 넣었습니다. 아편은 전면전 이전에 상대의 저항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총포가 오가기 전에 사회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이 경험은 제국주의 시대의 기억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전쟁은 더 많은 사람과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통치는 더 세밀한 관리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마약을 무질서하게 퍼뜨리는 방식은 통치 비용을 높였습니다. 대신 허가와 전매, 관리와 감독을 결합한 방식이 검토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보건과 치안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재정과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입니다. 이런 발상은 동아시아에서도 재현됩니다. 태평양 전쟁기에 각성제가 군과 공장에서 쓰인 배경에는 아편 전쟁이 남긴 교훈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약은 적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었고 동시에 점령지의 질서를 붙잡아두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구체화된 장소가 만주였습니다. 1930년대 만주는 일본 제국이 선택한 통치 실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만주국은 사실상 군사 점령지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산업을 함께 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제국은 치안, 재정, 노동 동원을 한 덩어리로 다루는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그 과정에 마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설계 라인에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현장 밀매에 관여한 인물이 아니지만 대신 전매와 허가, 세수와 단속을 묶어 운용하는 관료였습니다. 만주국의 마약 정책은 금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허가된 유통망을 통해 소비를 관리하고 수익을 치안과 산업 비용으로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상은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 사회였습니다.
즉 만주국은 중국으로 마약을 판매하여 막대한 통치 자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마약 판매를 정책적으로 이용한 합법적 마약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아편 전쟁의 기억을 반영합니다. 무차별 유입은 통제를 어렵게 합니다. 반대로 국가가 유통을 쥐면 소비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저항을 낮추고 관리 체계는 폭발을 막습니다. 만주국 당국은 보건과 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실제로는 재정과 치안을 함께 운용했습니다. 마약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수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군사 조직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관할 지역의 치안과 물류를 담당한 관동군은 전매 체계를 보호했고 전시 동원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주는 각성제와 아편이 통치 기술로 결합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전쟁이 끝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하자 만주에서 운용되던 기술과 인력, 설비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들은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은 전쟁을 끝냈지만 전쟁이 남긴 물질과 기술까지 함께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만주국에서 운용되던 각성제 제조 설비와 합성 기술, 그리고 이를 다루던 인력은 해체 과정에서 통제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군과 관청이 붕괴되자 관리 체계도 함께 무너졌고 남은 것은 기술과 재고, 그리고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전쟁 말기와 직후에 각성제가 대량으로 풀렸습니다. 군수 공장에서 생산되던 물량과 연구소의 성과가 민간으로 넘어갔고 약국과 암시장을 오가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 필로폰은 피로를 견디게 하는 약으로 인식되었고 전역 군인과 노동자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각성제는 전쟁의 연장선에서 일상을 버티게 하는 도구로 소비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일본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의 필로폰 제조술은 만주와 일본을 오가던 군부 인맥과 전쟁 시기에 구축된 항만 네트워크를 따라 동아시아 곳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패전은 국경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물자와 사람이 뒤섞여 움직이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각성제 합성은 비교적 짧은 공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설비와 지식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기술은 새로운 환경을 찾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 치안이 불안정한 항구, 노동 수요가 폭증한 사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전쟁 이후 각성제 기술이 흘러들어간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해방 직후 미군의 통치 아래 있던 한반도는 전쟁의 상흔과 행정 공백이 겹친 공간이었습니다. 일본과 만주국에서 이탈한 인력과 설비, 마약 합성에 관한 지식은 포항 항만과 부산 등의 거점 도시를 따라 유입되었고 곧바로 재현되었습니다. 이 시기 각성제는 귀한 자원이 아니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질이 되었고 그 수요는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50년대 전후의 혼란은 이 흐름을 가속했습니다. 대규모 병력 이동과 물자 수송,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각성제는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동아시아 최대의 필로폰 수출국으로 변보하게 됩니다. 한국의 마약 생산과 유통은 국내 소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접한 일본은 이미 전후 각성제 소비의 기억을 가진 사회였고 항만과 해상 경로를 통한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필로폰은 일본으로 대량 유입되었고 일본은 가장 큰 수요처로 기능했습니다. 이 시기의 한국은 오늘날 북한이 처한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상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 치안의 취약함, 전쟁이 남긴 생존 압박이 맞물리며 각성제 생산이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가 기획한 사업이 아니라 전쟁 이후 남겨진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즉 기시노부스케의 만주국 기술이 여전히 잔재로 남아 한반도를 필로폰의 대량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일본 시장은 한국산 필로폰을 빠르게 흡수하며 최대 소비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화와 통치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는 각성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 사회의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규율과 치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각성제 확산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정부는 마약을 경제 성장의 그늘로 인식했고 강력한 통제를 선택합니다. 단속은 부분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산 설비와 유통망을 동시에 겨냥했고 항만과 내륙의 연결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전까지 느슨하게 이어져 있던 밀조 라인은 빠르게 해체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관련 인력은 산업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필로폰 최대 수출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일본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60년대까지 일본으로 흘러가던 물량이 급감했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던 공급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폭발적인 수요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후에 형성된 각성제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노동과 유흥산업에서의 의존도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기존의 경로가 막혔을 뿐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마약 공급망에서 이탈하자 큰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을 향한 탐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에 기대기 어려워졌고 새로운 공급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경로가 끊긴 상황에서 일본의 폭력 조직들은 시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종착지는 동남아였습니다. 70년대부터 동남아에서는 대규모 마약 생산지로 알려진 골든 트라이앵글이 빠르게 부상합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접경 지역은 산악 지형과 느슨한 행정 통제로 인해 사법망을 피한 마약 제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아편이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 조건도 갖고 있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의 부상이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지난 방송들을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자들은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을 대체할 차세대 마약 공급지로 골든 트라이앵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초기에는 아편과 헤로인이 중심이었으나 중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산물로 남아있던 합성 각성제 기술이 전파되면서 필로폰 생산도 늘어났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중간상들이 여기에 개입했고 해상과 항공을 통한 이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이 흐름에서 단순한 수입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남아로부터 일본으로 들어온 물량은 국내에서 정제와 소분을 거쳐 가격이 매겨졌고 일본 내 유통망을 통해 국내 소비 시장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한편 그중 상당 부분은 다시 제3국으로 재판매되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 마약의 소비지이자 물류의 허브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자금 세탁과 운송을 다루는 기술이 축적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 각성제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일본 사회에서는 각성제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퍼졌습니다. 노동 현장과 밤의 산업에서 각성제는 견딤을 돕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일본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빠른 경제 성장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각성제 덕분이었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 사회를 두고 필로폰 덕에 버텼다는 말이 회자됩니다. 이 표현은 사실을 그대로 옮긴 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가 요구한 노동 강도와 사회 분위기를 풍자적으로 압축한 말에 가깝습니다. 전후 일본은 장시간 근무와 야간 작업이 일상화된 사회였고 항만 건설 제조 현장에서는 체력과 집중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각성제는 이런 환경에서 널리 소비되었습니다. 각성제의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로를 느끼지 않게 만들고 반복 작업에 몰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사회와 도시 하층에서는 필로폰이 이를 계속하기 위한 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일본 사회에는 각성제가 고도 성장의 이면에 깔려 있었다는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 기억이 바로 그 농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각성제의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성장의 바탕은 기술 축적, 산업 정책,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조직화된 기업 운영이었습니다. 필로폰은 그 과정을 떠받친 동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노동과 피로가 낳은 부산물이었습니다. 중독과 범죄, 사회적 비용은 성장의 대가로 남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농담은 자랑이 아니라 전쟁과 패전, 그리고 빠른 재건이 사람들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를 돌아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일본 사회는
각성제 사용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점차 강한 단속과 규제가 이어졌고 각성제 유통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필로폰에 의한 중독과 범죄가 누적되면서 강한 단속이 이어졌고 생산과 유통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일본 내부의 밀조와 유통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각성제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공급이 막히자 또 다른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접어들며 새로운 주체가 부상합니다. 그 중심에 북한이 있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경제가 붕괴된 북한은 외화를 확보할 수단을 필요로 했고 합성 각성제인 필로폰은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향한 북한의 필로폰 밀수출은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습니다. 북한산 필로폰은 품질과 물량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필로폰 제조 기술자들 상당수가 간도 지역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과거 만주국의 산물로 남겨진 각성제 기술을 간직하여 대대로 전수받은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산 마약의 주요 수요처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역시 중요한 목적지로 떠올랐습니다. 해상과 육로를 통한 이동이 결합되며 동북아 전반에 새로운 마약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북한산이라는 제약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북한 국경을 넘는 다양한 물품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국들의 단속도 함께 강화되었고 북한으로부터 출발하는 직행 경로는 점차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은 다시 우회로를 찾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어려워진 물량은 경유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마약 이동 경로는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필로폰은 목적지로 곧바로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새로운 통로로 부상합니다. 한국은 항만과 항공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물류의 회전 속도가 빠른 사회입니다. 이 조건은 합성 각성제가 잠시 머물렀다 다시 이동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초기에는 오직 경유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동남아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물량이 한국을 거쳐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한국 안에서의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 문화와 온라인 거래 환경이 결합되며 각성제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통과 지점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의 개입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삼합회는 자금과 유통을 다루는 역할을 맡았고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다시 동남아로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만들어진 마약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가는 흐름도 반복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의 마약은 북한산보다 저렴하여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는 과거보다 복잡해졌지만 한국은 이 연결망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일본이 한때 한국에서 제조하던 필로폰의 소비와 유통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도 북한산 마약의 경유지로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태어난 각성제 기술은 전쟁과 함께 이동했고 패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만들고 축적한 기술은 한국으로 옮겨졌고 한때 한국은 일본을 향한 최대 공급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이 단속으로 빠져나가자 일본은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고 다시 북한이 새로운 공급자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소비와 유통이 집중된 나라였습니다. 각성제는 노동과 도시 생활의 그늘에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오늘의 한국도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마약은 외부에서 갑자기 침투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동아시아의 이동 경로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급지는 바뀌었지만 소비와 경유의 역할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전쟁이 남긴 기술, 국가의 선택, 단속의 방향, 물류 환경이 서로 맞물리며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달하는 결론은 마약은 범죄 조직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전쟁과 국가 경쟁, 국제 질서의 균열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쟁을 치르고 국가는 사람을 더 오래 움직이게 하려 했으며 체제는 한계를 넘어서는 동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마약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총과 포탄이 전장의 앞면이었다면 각성제와 아편은 후방과 일상의 깊숙한 곳을 떠받친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급지가 바뀌고 경유지가 이동하며 소비국의 이름이 달라질 뿐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시대의 전쟁이 끝나면 마약은 다음 질서로 이동하고 한 국가가 단속을 강화하면 다른 공간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인류가 전쟁과 경쟁의 방식으로 세계를 운영해온 결과입니다. 마약은 그 과정에서 언제나 기능해온 물질이었고 국제 정세와 분리되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드러나는 마약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붕괴도 외부에서 침투한 이질적 위협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시작된 기술과 수요, 냉전과 제재, 단속과 우회가 겹쳐 만들어진 하나의 국면입니다. 마약은 인류사에서 제거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